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 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영화에서 본 공룡의 모습이 실제와는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저 역시 저는 정말 옛날에 책에서는 공룡을 볼 수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단지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은 정말 상상 속의 동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도 화석을 처음 본 게 진짜 화석도 아니고 레플리카, 현재로 치면 화석의 모양을 본뜬 삼류층하고 암모나이트 정도로 본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매체에서 공룡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공룡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룡들이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모습보다 점점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8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공룡 화석을 유럽에서는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게 진짜 공룡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거인의 뼈를 하나 발굴했어요. 또 중국에서는 이게 용의 뼈인 것 같아요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정확하게 붙이기 시작한 한 학자가 리처드 오원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1824년도에 이 사람이 공룡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니 얘를 다이노소어, 그러니까 다이노가 이제 무서운이라는 뜻이고 소울은 파충류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도마뱀, 무서운 파충류라고 하는 다이노소어, 공룡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를 학계에서도 계속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화석들이 많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룡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실 1900년 초반 후반부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뭘 배웠었냐면은 공룡은 멸종했다 라는 학설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공룡이 뭐가 됐다? 새가 됐다 라는 가설이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처럼 공룡 화석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공룡 화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최첨단 장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룡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예요. 제일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본 게 바로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이렇게 동그랗게 돛담배처럼, 그러니까 돛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었고 육지를 걸어 다니는 그런 공룡으로 저희가 묘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척추 고생물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 의해 돛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 동그란 형태가 아니다. 방패 모양 형태가 아니고 부채꼴의 형태가 아니라 요런 형태, 이걸 뭐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돛을 달고 있었고, 얘는 물속을 다니면서 사냥이 가능했던 공룡이다 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대의 모식도를 보시면은 물속을 다니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 역시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그런 화석을 기반으로 봤을 때 공룡 중에서, 특히 수강류 공룡 중에서 어느 한 분기에 나오는 공룡들이 점점 소형화되면서 깃털이 달린 공룡으로 분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화되어 나간 화석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진화가 되어서 새로 공룡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룡의 추적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첨단 기술, 과학적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사실 옛날에는 공룡 그림 그려봐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공룡 뼈를 넣고 그 위에 살을 붙이는 형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교 해부학적 그 차원을 넘어서 공룡의 이 정도의 골격이면은 근육량이 얼마였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해서 근육을 보충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발굴되지 않지만, 특히 아르키오프테릭스, 우리 시조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조새 같은 경우는 멜라노조움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색소가 발굴이 됐어요. 이 아르키오프테릭스가 가지고 있는 깃털의 색이 무엇일까가 발굴됐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까마귀처럼 까만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고, 시조새는 지금 까맣게 그려지고 있어요. 깃틀이. 네. 그렇게까지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동원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룡들의 모습은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고요. 영화에서처럼 공룡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아직까지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왔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DNA라는 게 정말 약한 그런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DNA 가지고 뭔가를 복원했다라고 하는 학계에서는 100만 년 전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DNA를 어느 정도 이제 추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그 DNA를 정말 가지고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 화석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그걸 추출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미래에 어떠한 정말 그 첨단 기술이 더 발달을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호박 속에서 이제 그 쥐라기 공원 보시면은 호박 속에서 모기의 혈액 속에서 이제 DNA를 추출한다 하는데, 이 DNA 추출할 때도 이게 온전한 DNA인지, 그리고 이 모기가 공룡을 물어서 빨아서 나온 피에서 나온 DNA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룡 피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양수의 피인지 아니면 파리의 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공룡 피예요. 피에서 이제 DNA를 그래서 모기 혈액에서 이제 DNA를 추출을 했어요. DNA를 갖고 와서 봤는데 너무 이게 짧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꼬리도 나오고 할 텐데, 너무 작은 DNA를 가지고는 뭔가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DNA, 그 공룡 화석의 DNA를 뽑아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지내고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공룡이 지금 살아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의 왕국, 정말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에서 맹수들이 살고 있는 거죠. 맹수들과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표범이나 사자나 뭐 이런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우리는 개체생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세계 곳곳에 공룡들의 서식지가 있을 것이고, 이 서식지 안에 사람들이, 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걔네들의 생태나 환경,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것들을 연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간히 또 이런 기사도 나오겠죠. 사실 동물 같은 경우는 먹이가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영역을 이제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공간은 이들이 먹을 만한, 사냥할 만한, 또는 브라키오가 있다면 브라키오가 먹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럼 얘네들 이쪽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기는 참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우연찮게 정말 뭐 멧돼지가 출현해서 난리가 나듯이 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정말 그 일대의 주변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방공호로 대피를 하고, 이 티라노가, 누군가는 티라노를 잡기 위한 헬기가 뜨고, 그런 많은 장면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공존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작가님은 공룡이 왜 좋으신가요? 공룡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실체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요. 없었던 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멸종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생활했던 패턴, 이 공룡이 먹었던 그런 습성들, 그리고 이 공룡이 살았었던 그 시대적인 환경들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공룡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우리가 그 예상을 하지만, 피부색, 눈색, 발톱의 크기, 이빨의 크기, 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가늠하지만 상상이 가능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점에서 정말 호기심 있게 매력적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구가 탄생하자마자
생명체도 함께 출현했나요? 지구가 탄생했을 당시는 사실 불덩어리였습니다. 마그마 그 자체였죠. 마그마 온도가 제가 직접 측정을 안 해봤지만 많은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지표면 온도가 3000도씨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3000도씨 정도면은 저희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이제 식기 시작했어요. 그 식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과정 중에 지구의 온도는 점점 이제 낮아져서 한 1200도씨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한 10억 년이 지난 이후부터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단세포 생물의 이름은 우리는 남조류라고 하고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아주 특이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햇빛만 있으면은 어느 곳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세포 생물이 태어난 거죠. 그게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10억 년 이후니 약 한 38억 년 전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많은 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스트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화되어 있는 곳이 화석화가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호주에 있는 샤크맨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생물종의 대폭발 시기가 있었다는데 언제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이 지난 후 약 한 30억 년이 또 흘렀습니다. 고생대라고 하는 시기를 이제 명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딱 도래를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입니다.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지층에서 생물종의 화석이 1500에서 2000종이 한꺼번에 발굴됩니다. 이 지층을 우리는 캐나다에 있는 버제스 세릴층이라고 하고 또 한 곳이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청지양 동물군이 라고 얘기를 하는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생물종이 발굴이 됐고요. 이 생물종 자체를 보면은 정말 외계 생물처럼 생겼어요. 다들 크기는 크지 않은데 아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이 지금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되게 신기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굴된 게 1500에서 2000종이지 그 학자들에 의하면 발굴되지 않은 종까지 치면 수만에서 수십 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나온 이 생물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물 체계를 치자면 종속, 과목, 강문계가 있는데 문에 해당하는 지금 동물문들을 우리가 36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벌써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동물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름기 후기 대멸종 이후 트라이아스기 생물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생대에 그렇게 갑자기 생물들이 출현하고 나서 이 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물들은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었고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후기 중반기 실룰리아기에서부터 쿡소니아라고 하는 이제 양치식물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이 이제 등장을 했고 식물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육지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커다란 양치식물들이 고생대에 대봉기, 석탄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페름기까지 많은 종들이 등장을 했고 이와 함께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양서류와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곤충에 해당하는 절지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곤충이라고 얘기했는데 몸에 이제 많은 마디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번성을 하다가 페름기 후가 되면서 그때 페름기 후에 들어오면서 지각들이 점점 하나의 큰 대륙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대륙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지구에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륙이 점점 모여지면서 지각과 지각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화산 활동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연쇄적으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다라는 증거는 지금으로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 현무암 지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현무암 지대가 거의 지금 인도의 땅
활동으로 치면 인도의 몇백 배나 되는 그런 그 현무암 지대가 있는데 면적만 해도 700만 킬로미터에 해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층의 두께가 거의 4km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고생대의 이제 페름기 후기에 나타난 그런 지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베리아 트랩을 보고 얼마나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 생물종들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화산 활동과 함께 그 메탄가스, 바닷속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화산 쇄설물이나 화산 가스들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온실가스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지구의 기후온난화가 형성됐다는 얘기고요. 이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육상생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소의 포화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아마 이제 멸종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육식동물이 이제 멸종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상동물의 한 70% 정도가 이때 멸종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곳이 있었어요. 바로 바다예요. 바다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 훨씬 더 면적이 크지만 어찌 보면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를 비롯해서 메탄가스가 혹시 이제 융합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독성 성분의 가스들이 배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바다 생물들도 숨을 쉴 수가 없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멸종의 위기에 다다랐는데, 그 멸종한 종들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름기 후기의 대멸종은 거의 5대 대멸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96%의 생물종이 멸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등장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그렇죠. 이제 공룡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 고생대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중생대가 2억 3천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고 38억 년부터로 이야기를 하자면 36억 년이 지나서야 이제 지구의 중생대가 시작이 됐고 공룡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그때 이제 트라이아스기 전기와 중기를 지나면서 그 고생대의 그 페름기 후기의 멸종에서 살아남은 애들 중에 작은 녀석 중에 한 파충류가 원시공룡의 조상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나는 용광류 공룡이야, 나는 뭐 수강류 공룡이야, 나는 조반류 공룡이야 라고 해서 등장하진 않았어요. 이제 하나의 원시공룡 조상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 점차적으로 분화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공룡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그럼 혹시 악어와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 있고 누워 있고의 차이가 다리의 모습입니다. 악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뻗어 있는, 몸통에서 옆으로 다리가 뻗어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공룡은 사람처럼 엉덩이에서부터 바로 밑으로 다리가 뻗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곧게 세울 수 있고 곧게 세운 상태에서 이제 땅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때 한 가지 더 동반되는 게 있어요. 악어는 옆으로 배를 이용해서 바닥을 이제 기어다녀서 꼬리도 이제 땅에 이렇게 끌리는 형태예요. 근데 공룡의 꼬리는 어떨까요? 땅에 끌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룡은 고추 서 있기 때문에 꼬리를 바짝 세운 상태로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은 많이 발굴이 돼도 공룡이 꼬리를 끈 흔적은 발굴이 안 돼요. 네, 그게 공룡을 정의하자면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공룡을 중생대에 땅에서만 살았었던 육상 파충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익룡은 공룡일까요? 그럼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일까요? 맞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중생대에 땅에 살았었던 육상 파충류만을 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익룡은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냥 익룡이라고 하는 그 자체 파충류고요. 모사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바다에 물속에 살고 있죠.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공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룡, 수장룡 또는 해양 파충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룡들의 전성기는 언제였고 어떻게 멸종한 건가요?
공룡의 전성기는 중생대 쥐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쥐라기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용광류 공룡들이 제일 많이 번성을 했던 시기이고,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육식 공룡인 알로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조반류 공룡들이 많이 등장했고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이걸 쥐라기가 공룡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 백악기로 가면 갈수록 화석에 발굴되는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쥐라기 시대에 있었던 화석보다는 백악기 시대로 갈수록 이제 화석 발굴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공룡 자체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전성기를 우리는 이제 쥐라기로 보고 있고요. 이제 백악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되죠. 멸종에 대한 가설들은 학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가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룡 방귀설도 있었어요. 이 공룡 방귀설은 초식 공룡들이 정말 많은 풀을 먹다 보니 이게 이제 그 방귀를 낄 때마다 독가스들이 나왔다. 이 독가스가 지구를 덮어서 온난화를 만들어서 공룡이 멸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학계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소행성 충돌인 거죠. 두 번째는 화산 활동에 의한 이제 멸종입니다. 화산 활동에 대한 멸종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지각 변동은 항상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 중생대에 접어들면서 대륙 자체가 어떤 형태였냐면은, 하나로 고생대 이제 페름 휴기에 하나로 뭉쳐졌었잖아요. 이 뭉쳐진 대륙이 이제 또 조금씩 또 벌어지는 시기였었어요. 갈라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 시기에 많은 그런 갈라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생대 후기로 갈수록 훨씬 더 갈라짐이 점점 심해졌겠죠. 그래서 이 갈라짐이 심하다는 얘기는 지각판과 지각판 사이에 서로 섭입도 있었었고, 서로 이제 찢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 섭입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섭입의 과정 중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이 지속적인 이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몇백만 년 이상 진행이 됐었고, 이것을 증빙해줄 지역이 인도에 있는 데칸 트랩입니다. 이 데칸 트랩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트랩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그런 화산 활동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체 지표면에 10분의 1이 현무암질로 덮여 있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큰 화산 활동이 있었고요. 이때 화산 활동의 발생 원인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했었고, 이런 것들은 약 3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지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화산 분출에 의해서 이제 화산 쇄설물들과 화산 가스들이 분출을 했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이었는데, 3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런 화산 가스와 화산 쇄설물들이 계속 분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면 이 지구 자체는 정말 전 지구적으로 대기 오염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가설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던 운석 충돌,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인 거죠.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는 유카탄 반도에서 칙술루브라는 곳에서 직경이 약 180km이고 그 깊이는 2km 정도 되는 그런 직경이 발견이 됐어요. 소행성이 떨어진 것 같은. 근데 이 지역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예요. 이 이리듐은 지구가 갖고 있는 원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리듐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외부에서 날아 들어오는 작은 운석들에서 볼 수 있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중생대 백악기 후기 지층을 딱 봤을 때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학자들은 이 시기에 분명히 외계에서 들어온, 우주에서 들어온 소행성 충돌이 분명히 일어났었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행성 충돌하고 화산 활동이 이제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룡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지구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 대멸종은 이제 소행성 충돌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소행성 충돌이 있었을 때 지구는 과연 어떠한 상태였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핵폭탄의 100억 개가 동시에 떨어진 거랑 맞먹는 파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 추락과 동시에 10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바로 즉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가 쓰나미급의 파도의 높이는 한 100m 정도 됐을 것이고, 이 쓰나미로 인해서 밀려나간 거리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부터 길이를 쟀을 때 6000km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쪽에서 유카탄 반도에서 보여지는 그런 퇴적층들이 같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운석 충돌에 그런 여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연쇄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운석이 충돌했기 때문에 지구 자체는 까만 먼지로 뒤덮였을 것이고, 당연히 햇빛이 차단됐을 것이고, 지구 온난화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생물들한테 가해지는 그런 그 위협은 엄청났을 거예요. 사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살아남은 생물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그런 동물들을 학자들은 이제 고생대의 페름기 이후 대멸종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5cm 미만의 작은 동물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포유류가 백악기 동안에 이제 트라이아스기부터 아주 작은 쥐만한 크기로 생존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멸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멸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당시 크기가 되게 소형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크기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직경이 몇 킬로미터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행성을 잘 모르니 그렇게 되는 직경이 갖고 있는 행성임에도 소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우주 밖에서 들어왔을 때는 아주 큰 행성이었겠죠. 그런데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편이 조각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조각이 난 상태로 떨어진 게 이 정도의 그 여파를 주는 거죠. 하나가 그냥 팍 떨어진 게 아니라 조각이 난 상태에 그 중에 큰 게 하나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거고. 잠자리가 원래 매우 거대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작아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 잠자리가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에 절지동물이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등장을 했고요. 절지동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리에 마디가 있는 동물문들을 이제 절지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자리 역시 곤충이기 때문에 곤충들은 다 절지동물문에 해당합니다.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약 4억 4천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시기가 이제 석탄기입니다. 석탄기가 왜 석탄기일까요? 맞습니다. 석탄이 생겼다는, 지금 이 석탄기에 생겼던 석탄과 석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치식물들, 진짜 이것도 그냥 큰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덩치의 그런 양치식물들이 10m 이상까지 자란 인목류도 있었고요. 속세류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육지를 덮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산소의 포화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약 35% 정도로. 35% 정도의 산소의 포화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곤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은 코가 있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배에 있는 기문이 있어요. 기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관지들이 온몸을 이제 돌게끔 하는 그런 기관지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흡을 하는데, 곤충이 산소 포화도가 그렇게 높다 보니 곤충이 활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모든 곤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런 이제 그 몸집이 커진 이제 동물들이 이제 나타난 게, 거대 잠자리라고 불리우는 메가보라 같은 경우는 거의 날개 한쪽 길이만 35cm예요. 양쪽 길이를 합치니까 거의 70cm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몸통의 길이는 약 35cm 정도 해당하는데, 무게가 무려 100에서 150g 정도 나갑니다. 이 정도 무게면은 정말 뭐 사실 어린 아이들이 간식으로 이제 뭐 하루 종일 먹어도
끝이 안 날 정도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메게우라라고 하는 게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녔을 때 소리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론을 띄우면 드론 날릴 때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보다 큰 날개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도 해보았어요.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날개짓 할 때. 그리고 이 잠자리의 날개는 되게 특이한 게 다른 곤충들은 앞뒤 날개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나는데 얘는 네 개가 다 제각각입니다. 정말 헬리콥터처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대 잠자리이고 눈을 한번 보시면은 얼굴 면적의 눈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은 겹눈이에요. 겹눈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화면에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작은 그 모자이크 같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형상을 만드는 거죠. 모자이크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겹눈을 갖고 있었고 이 눈은 360도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가 육식입니다. 어떨까요? 이런 얘가 육식이면 밑에 360도로 보고 날개는 제각각이 다 날 수 있는 이런 애가 사냥을 한다면 정말 백발백중일 것이고 얘를 피할 수 있는 동물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얘가 먹을 수 있는 항도 내에서는. 예, 그 정도로 강력한 애였고 또 얘랑 같이 나오는 애가 이제 아르트로플레우라고 하는 노래기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요. 얘는 저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상상도를 처음 접한 게 아니라 발자국 화석으로 처음 접했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제가 뭔가를 서치를 하다 보니 이상한 발자국 화석이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 같지가 않은 거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래 두 발을 걷는 아니면 네 발로 걷는 그런 동물의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뭐가 되게 켜켜이 뭐가 쌓여 있는데 사람이 가운데 앉아있는데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길이도 엄청 크고. 그래서 얘 그리고 나서 계속 찾아봤더니 얘가 석탄계에 살았었던 절지동물이라는 거예요. 노래기의 일종인. 그래서 몸 길이가 거의 2m. 지금 노래기는 한 지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래기 지네 10cm, 15cm, 길면 20cm예요. 근데 이런 애가 2m래요. 다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마디마디마다 다리가 다 나왔는데 그런 애들이 그 폭은 55cm의 폭에 몸무게는 50kg입니다. 일반적인 좀 하면은 성인 여자의 몸무게 정도를 갖고 있는 애가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다행히 초식이었어요. 다행이죠, 정말. 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살아남았었던 게 그 석탄기에 살았었던 얘고요. 몸집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산소 포화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집이 그렇게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모든 동물들은 오래 살면 진화를 하거나 퇴화를 하거나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더 많습니다. 예. 잠자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잠자리가 이제 거대한 잠자리에서 이제 소형화가 됐죠. 소형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그때는 35%였고 지금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지금의 모습으로.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화석이 얘 하나일까요? 아니죠.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애들은 거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정말 얘는 멸종했어. 근데 최근에 발굴이 됐어 하는 애가 물고기 중에 하나가 실러캔스입니다. 이 실러캔스는 정말 이제 학자들이 얘는 멸종한 종이야. 고생대에 살다가 그냥 딱 없어졌어 라고 했는데 1923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우연찮게 한 개체가 발굴됐어요. 근데 그때 학자들이 그냥 비슷한 종이지, 우연이지, 아예 아닐 거야 라고 넘어갔는데 1997년도에 두 번째 실러캔스 화석이 또 발굴이 된 거예요. 얘 멸종했는데 진짜 살아있네? 봤더니 정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살고 있는 실러캔스들이 이제 그 위치를 알았으니 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했겠죠. 얘는 멸종하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그죠? 모습이 변했을까요? 화석이 있으니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살아있는 이 낚시한 이 실러캔스와 그때 고생대 화석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바뀐 게 없습니다. 왜 모습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이 환경이 변화가 없는 내가 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최적의 몸의 구조와 최적의 환경에서 사는데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인간의 모습이 진화를 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유전적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머리가 커진다, 손가락이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환경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들 대부분의 적응 방산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그 조상 생물에서부터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그 하나의 우리 인간이라고 한 이 인간에서 환경이 바뀌었으니 나는 여기서 머리를 조금 더 키워야지 살 수 있겠어? 손가락을 조금 더 길어져야지 살 수 있겠어? 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렇게 저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사리도 살아있는 화성입니다. 정말 제일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사리뿐만 아니라 사실 종자고사리, 나무고사리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종자고사리는 멸종하고 없어진 종이에요. 종자란 말은 암구루와 수구루가 따로 있는 글로스프테리스 같은 애들을 말하는데 얘는 고생대를 지나오면서 멸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같은 시기에 종자고사리와 나무고사리가 있었어요. 나무고사리는 정말 나무에서 고사리가 나는 나무고사리예요, 말 그대로. 같은 시기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종자는 멸종했어요. 하지만 나무고사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뭘까요? 이유가. 이 종자고사리는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암구루와 수구루를 따로 가지고 있는 개체로 이제 막 분할을 했던 거죠. 근데 나무고사리는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단순해요. 고사리는 포자 번식이잖아요. 포자를 하나 맺혀서 그냥 떨어뜨리는. 그리고 단지 크기만 키웠어.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복잡하게 살았었던 얘가 오히려 폐렴기 대멸종 이후 멸종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해서 다 오래 살고 진화하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지만 나는 포자로 번식하고 단순하게 살겠지만 오래 가겠다. 오히려 단순한 게 훨씬 더 롱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고사리들이 다 포자 번식하는 고사리들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물만 있으면 돼. 약간의 습기가 있는 물하고 약간의 빛만 있으면은 나는 어디 가서는 다 살 수 있어. 이러는 거니까. 진짜 이 중생대 들어오면서 이제 잠자리의 크기는 이제 많이 줄어 축소된 상황이고 공룡들이 거들떠나 봤을까요? 육식 공룡의 큰 공룡들은 잠자리는 그냥 지나간 하나의 장난감 정도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작은 육식 공룡들이 있었어요. 그런 랩터 같은 애들, 새끼 같은 경우, 아니면 육식 공룡의 새끼 같은 경우는 이런 잠자리들을 사냥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놀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룡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요 정도 사이즈이고 화석도 그런 화석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단지 새끼 육식 공룡들의 좋은 먹잇감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화석이에요. 걔는 화석으로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리가 모기의 천적이라던데 그렇게 사냥을 잘하나요?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형 잠자리 얘기했을 때 얘기했다시피 잠자리는 모기한테 있어서는 정말 최대의 천적입니다. 그런 천적도 이런 천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잠자리의 유충은 물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요. 모기의 유충도 장구벌레도 물에서 서식을 합니다. 근데 잠자리 유충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크기부터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리의 먹이를 이제 사냥하는 방법이 정말 사냥꾼으로서는 최적의 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잠자리 유충의 입을 가지고 에얼리언의 모티브가 된 거잖아요. 쏘면 바로 잡는 거죠. 거의 뭐 90% 이상의 사냥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충이 같이 있으면 장구벌레는 아예 이제 전멸인 거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제 걔네들의 유충을 잡아먹으려 하면서 물속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자리 같은 경우는 불완전 변태라고 해가지고 유충, 그 다음에 바로 번데기 과정을 없이 성충이 되는 애고, 모기 성충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점점 이제 탈피를 함으로 껍데기를 벗어냄으로 인해서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한 9회에서 15회 정도 탈피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성충이 되기 위해서 올라오면 번데기 과정 없이 바로 껍질을 벗기면 이제 탈피를 하는데, 이 9회에서 15회 정도의 탈피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크기를 키워야 되니. 그래서 모기 유충이 이제 장구벌레는 정말 최대의 천적을 만난 거고, 탈피를 하고 나서 육지로 올라왔어요. 육지로 올라왔더니 또 모기의 성충을 사냥을 그렇게 잘하네, 얘가 또 잠자리가. 그 360도로 볼 수 있는 겹눈과 사방으로 그 날개짓을 할 수 있는 4개 각각에 따른 이 날개의 짓에 의해서
내에서 잠자리는 고속비행, 정지비행, 그 다음에 선회, 자유자재로 되는 곤충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잠자리의 비행 속도를 알아봤더니 50km/h 정도 나와요.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360도 회전도 가능하니 그 모기나 파리나 뭐 이런 작은 곤충들은 뭐 사냥하는 게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의 천적일 수밖에 없죠. 무시무시한 육식곤충입니다. 사실 곤충은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잡고 이렇게 가지고 놀지만 곤충들 세계에서는 얘는 그렇게 잡고 놀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공포감을 주는 애이고 그 정도의 크기인 거죠. 잠자리는 먹잇감의 비행 경로까지 예측한다던데 지능이 뛰어난 걸까요? 지능이라기보다는 본능이겠죠. 왜?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면은 다른 곤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곤충을 사냥하는 곤충 같은 경우는 그 딱정벌레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걔네들은 그 눈의 구조가 360도까지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거예요. 잠자리만큼. 근데 잠자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루트를 다 깰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레이더망에 걸리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잠자리 되게 참 매력적인 곤충인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대 잠자리 나왔고 당연히 이제 공룡도 거대했고요. 그 중에 현생 포유 중에서 제일 거대한 게 이제 대왕고래, 수염고래인 거죠. 길이는 현생인데 사람들이 이 대왕고래가 거대하다는 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으니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잖아요. 육지에 살고 있는 애들, 땅에 살고 있는 애들이 거대하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얘는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물 표면으로 나와서 숨을 쉴 때만 볼 수 있는 종이고 길이는 약 30m이고 150에서 200톤 가까이 되는 그런 몸무게를 갖고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얘가 수염고래예요. 수염고래는 먹이가 아주 작은 크릴새우예요. 네, 그걸 이제 걸러서 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대 동물 고생대부터 얘기를 하자면 시대별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고생대는 어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생대에서는 그 바닷속 환경이 어류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 그런 어류들이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죠. 이 둥클레오스테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모습 자체가 다 화석으로 된 건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어요. 다만 머리만 판피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커다란 그 철갑을 두른 듯한 그런 판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지느러미 배부부터 꼬리까지는 화석화가 되지 않았어요. 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다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제 머리만 봤을 때 몸무게는 거의 몸 길이를 따졌을 때 6에서 10m 정도 됐을 것이고 몸무게는 거의 이제 1톤에 가까운 어류였던 거죠. 근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이빨 같은 구조예요. 사실 이빨이라고 지칭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 모양이 이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턱이 있으면은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빨이 있어서 이걸 그냥 아그작아직 이렇게 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잡아서 꿀꺽 삼키는 자르는 형태 얘 두개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빨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악력의 힘이 거의 8,000뉴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백상아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턱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에 넘어와서 이제 포유류의 시대인데 신생대도 메갈로돈 같은 경우 이 메갈로돈은 이제 고대 상어인 거죠. 이빨 길이만 해도 무려 이제 18cm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0에서 70톤에 육박하는 그런 메갈로돈인데 얘도 턱에 그 벌릴 수 있는 그 반경이 한 3m 정도까지는 턱을 벌릴 수 있대요. 그러면 사냥하는 그 대상이 어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노렸다 하면 무조건 다 사냥이 가능한 100%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생대에 또 공포새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포새 같은 경우는 지금 멸종하고 없어졌는데 그 새 중에서 가장 큰 지금의 타조보다 훨씬 더 큰 몸 길이는 1에서 3m고 몸무게는 10에서 100km 정도 달하는 거고 날지는 못했지만 최대 이제 달리는 속도가 50km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맘모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맘모스가 아니고 맘모스는 이제 일본식 발음이고 매머드가 있습니다. 매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뭐 그 빙하 시대에 살았었던 그런 동물인데 코끼리랑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요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코끼리와 사촌지간이에요. 유전적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같이 공존해서 살았던 애입니다. 최소 이제 10,000년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그런 흔적들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머드의 상아를 가지고 엄니 아시죠? 이 큰 이 상아가 이제 앞니빨이 자라서 된 게 상아거든요. 공식적
과학적인 명칭으로는 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니로 움집을 지었다. 움집을 지은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장신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가죽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매머드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었어. 아, 그러면 이게 인류 때문에 매머드가 멸종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빙하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매머드는 멸종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인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준 경우가 이 매머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하나의 그런 지금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뉴질랜드에 모아새라고 하는 새가 있었어요.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섬은 처음에 1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이 없었는데 마오리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시 부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모아새들이 그 원시 부족에 의해서 사냥당한 거예요. 실제로 인류에 의해서 멸종된 최초의 새입니다. 네. 근데 이 모아새가 제가 이건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 모아새가 사람을 처음 보니 적대시하지 않은 거예요.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았던 곳을 계속 근처에서 얼쩡대니 사람들은 사냥해서 그냥 먹어버린 거죠. 계속. 네. 그래서 이제 멸종한 최초의 이제 소아 새인 거고, 다시 이제 신생대로 돌아와서 글립토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립토돈 같은 경우는 아로마딜로랑 엄청 유사하게 생겼어요. 아로마딜로의 확대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몸 길이는 거의 3.3m고 몸 높이는 1.5m. 그러니까 3.3이 1.5m의 몸 밑을 가지고 있는 아로마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등 껍데기가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보다 훨씬 더 커요. 정말 무슨 단지, 대형 단지를 씌워 놓은 것 마냥. 근데 제가 이걸 화석으로 처음 이제 봤을 때, 야, 이렇게 크고 두꺼운 걸 이게 이고지고 살 수 있나?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박물관에 근무했을 때 그런 그 글립토돈의 그 껍데기 조각이 있어서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진짜 종이짝 같은 거예요. 이게 두께도 거의 한 3-4cm 정도 되고, 근데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들지 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큰 걸 이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립토돈도 정말 대형 초식 동물이지만 그 대형 동물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엄니가 있는 코끼리가 네네, 상아. 있긴 하죠. 예, 아프리카 코끼리 있죠. 있죠. 예. 상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흔히. 흰수염고래가 근데 흰수염고래, 대왕고래, 예, 맞습니다. 흰수염고래가 크릴만 먹어. 맞습니다. 수염고래예요, 수염고래. 이빨고래가 아니에요. 이빨고래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쪽은 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식은 아니지만, 되게 그쵸. 되게 귀여운 작은 애들을 갖다가 그걸 얼마나 먹을까요, 하루에? 되게 하루 이빨 벌리고. 그렇죠. 등골레. 둥클레오테우스하고 글립토돈은 한번 정말 보시면은, 예. 다른 데서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 이야기는 안 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얘네들은 얘기를 안 하지? 근데 좀 자세한 설명 좀 자세하네요. 예. 공포새는 약간 타조. 타조 같은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새 역시 타조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타조와 비슷한. 거대 동물들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동물도 있을까요? 사실 거대한 동물들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동물이라고 하면 코끼리밖에 없죠. 매머드의 유전자. 매머드는 유전자를 이제 뽑을 수 있는 게 빙하 상태에 그대로 남아서 화석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전자를 이제 보거나 이건 아니지만 분석을 했을 때 코끼리와 사촌지간이다라는 것까지는 명확히 밝힐 수 있어요. 예,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모아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타조와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멸종한 동물 중에 하나가 모아새입니다. 이 모아새 같은 경우는 타조는 키가 거의 많이 커봤자 1.5m 정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3.6m예요. 그러니까 타조보다 훨씬 더 큰 종이었고요. 몸무게는 260kg에 달하는 종이었는데 사람에 의해 멸종된 최초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했던 이 모아새를 마오리족이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1500년경부터 계속 사냥을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19세기에 완전히 멸종한 새입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에 100종 정도가 멸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멸종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연적으로 멸종되는 것보다는 좀 씁쓸합니다, 사실. 코로나 백신을 화석으로 만들었다던데 사실인가요?
투우개도 고생대부터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근데 걔도 점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매달아 놓고 피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피를 뽑냐면은 체내에 20%만 남겨놓고 피를 다 뽑는데요. 그 이제 우리 사람의 의학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파란 피. 근데 얘네들이 피를 20%만 남겨놓고 다 뽑아요. 살려줘요. 다시 보내줘요. 이게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없는 애가 바다로 나가서 사냥을 하며 알을 낳고 살겠냐는 거지. 힘든 일을 시키고 있는 거고 인간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사람을 치면은 몸에 피가 없는 상황에서 야 나가서 돈 벌어와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건 역시 멸종 위기종이에요. 지금 사람의 이기심인 거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을 활용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인간밖에 없어서 멸종해버리는 지경에까지 가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대체를 마련을 해야죠. 얘네들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쉬운 방법인 거죠. 있는 그냥 활용하는 거. 돈 안 들이고. 이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 개발할 인력과 개발하는 그 기술적인데 돈을 투자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진짜. 정말 잔인하지 않아요? 나는 인간 너무 잔인하다 생각해. 나도 인간인 게 싫어. 차라리 공룡인 게 좋아. 지구의 역사에서 중생대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중생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물이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뭐 인류가 탄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 전에 없었던 포유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 꽃이 피는 식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꽃이 피는 식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곤충의 다양화가, 그러니까 적응 방사능이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곤충뿐만 아니라 꽃을 매개로 하는 조류도 있었겠고요. 포유류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번성하게 된 계기가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판게아라고 하는 크다란 하나의 초대륙에서부터 점점 갈라져서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륙을 이제 형성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생물의 각각의 분포와 진화, 그다음에 적응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환경적인 상황이 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백악기 후기가 이제 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대멸종이 됐어요. 대멸종이 됨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포유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중생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몇 번에 걸쳐서 멸종을 한 걸까요? 지구는 사실 소멸종과 대멸종을 모두 합쳐서 총 11번의 멸종을 겪었었고 사실 소멸종보다는 대멸종에 대해 좀 더 폭수를 맞추는 이유가 말 그대로 싸그리 없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대멸종이라 한다. 근데 첫 번째가 과 수준,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과 수준에서 10% 이상 멸종해야 되고 종 수준에서는 30% 이상 멸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서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생물계,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계를 5개로 얘기를 해요.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세균계. 이 어느 한 곳에서만 특정적으로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대멸종 기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질은 엄청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 오로도비스기하고 실루리아기이고 두 번째는 고생대 대봉기에 일어났었던 멸종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의 급격한 하강, 그냥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도 낮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제 거의 86%의 종이 멸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대봉기 같은 경우 역시 똑같이 한 75%의 종이 멸종했는데 이 대봉기 역시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고생대 같은 경우는 바다 쪽의 생물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바다 쪽 생물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고생대 페른기 후기의 멸종인구고 가장 많은 종 96%가 멸종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살아있으면은 4개만 남기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사이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화산 분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이제 80% 가까이 멸종했고 이때 포유류의 조상인 수국류, 대형 양서류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멸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 멸종이 6,600만 년 전에 운석 충돌에 의한 백악기 신생대 멸종이고 이때는 약 76%의 종이 멸종했고 암모나이트, 수장용, 모사사우루스 같은 해양 파충류와 공룡이 멸종하게 된 것이죠. 멸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던데 인간은 언제 어떻게 멸종할까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인간들은 멸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 보존하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하자, 뭐 이산화탄소 배출 막자, 뭐 다 같은 얘기지만 하고 있는데
사실 멸종이 방불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거죠. 지구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판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인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기후 변화도 나왔다가 해수면도 높았다가 화산화 수도 있었다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 지구 자체가. 근데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인간들의 이제 행동인 거죠. 너무 무분별하게 뭔가를 막 해요. 뭐 땅도 뭐 다 헤쳤다가 뭐 나무도 다 베버렸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기후 변화는 지금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기후가 변화하는데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거고,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 뭐냐면은 산림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생태계가 정말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균형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훨씬 더 빨리 이 멸종으로 가는 시기, 아니면 이제 이게 그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그 꿀벌이 사라진다라고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꿀벌은 정말 자그마해요. 뭐 우리가 뭐 쟤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쟤가 우리한테 뭐 해를 주는 것도, 쟤 하나 없어져 봤자 우리한테 무슨 피해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꿀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꿀벌 같은 경우는 꽃가루를 계속 묻히고 다니면서 이 꽃, 저 꽃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뭘 해주냐면은 꽃을 수정을 시켜줘요. 이 수정이 돼야지만 또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다음 세대의 꽃이 피고, 다음 세대의 그 나무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해요. 이 수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꽃이 피울 수 없어요. 그럼 그 나무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꿀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그러면 꿀벌이 없어졌어? 꽃들이 수정을 못해? 그러면 그 식물도 없어져? 이 식물은 없어지느냐?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곤충들도 다 없어져? 그러면 점차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까지 그 여파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지금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보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저 역시 너무 이제 편안한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관가하는데 이제 더 이상 관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마지막 우리가 차를 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의 이 기후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언제 인간이 멸종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 하면 그 시기는 아마 빨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선 5번의 대멸종을 통해서 이 대멸종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지를 우리는 이제 그걸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시무시한 이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해서 우리가 멸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심각함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많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활동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라이아스기는 정말 판기아예요. 하나의 땅덩어리, 큰 땅덩어리인데,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은 아프리카 보시면은 안쪽에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큰 대륙에 사막이 있잖아요, 안쪽에. 그죠? 근데 판기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땅이에요. 이 지각의 가운데 쪽은 다 사막화입니다. 왜냐? 그 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었던 환경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생물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냐 하면은 그 바다와 근접해 있는 곳에서부터 식물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었고, 서서히 이제 육지가 갈라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안쪽에서도 이제 그 식물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였고, 사실 식물이 잘 살아야지만 이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도 번성을 하고요. 초식동물이 번성을 해야지만 육식동물도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트라이아스기 자체로는 아주 많은 것들이 번성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었고, 환경적으로 정말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쥐라기 같은 경우는 트라이아스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육지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비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호수도 생기고 이런 범람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트라이아스기보다는 훨씬 더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이제 살아남
살아남았고 그 식물 중에서 특히 양치류도 번성을 했지만 점점 이제 거시식물류, 거시식물 자체도 양치류처럼 복잡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꽃가루가 날아가면서 풍미화이죠. 바람만 있으면 얘네들 어디 가서 다 떨어져서 다시 번식을 할 수 있으니 거시식물이 엄청나게 번성했던 시기가 또 중생대예요. 그러니까 이 거시식물이 번성하다 보니까 카마라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큰 덩치가 큰 용광류 공룡들이 번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빨이 바로 카마라사우루스 이빨이에요. 되게 재밌게 생겼죠. 숟가락처럼 생겼죠. 그죠? 이 이빨이 이렇게 해서 잎을 무작위로 긁어먹는 형태의 이제 잎구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레베카사우루스라고 하는 애가 또 있었어요. 아주 작은 이빨이에요. 그죠? 작은 이제 연필처럼 생겼는데 얘 역시 여기가 그 갈려져 있는 게 나뭇잎을 계속 긁어서 먹고 바로 삼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 용광류의 이빨들이고, 그 씹어서 뭐 갈아서 먹는 기작은 없었어요. 이빨은 그냥 잎 긁어서 삼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갈아서 소화를 시키는 것은 이제 위에서 위석과 함께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라기에 수많은 용광류 공룡이 번성을 하니 이 초식 공룡을 사냥하기 위한 육식 공룡, 즉 알로사우루스 같은 동물들이 번성했는데 얘가 바로 알로사우루스의 앞발톱입니다. 엄청 날카롭죠. 그리고 가운데 홈이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홈이 그냥 파여 있다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누군가 이제 발톱으로 피부를 찍고 빼내야 되잖아요. 표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표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마찰력을 줄여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주라기에 많은 육식공룡과 초식공룡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살아갔던 시기였고요. 백악기로 넘어가면, 백악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괄목할 만한 하나를 지목하자면 속시식물입니다. 꽃이 피는 식물이 등장했어요. 이 꽃이 피는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단지 꽃이 폈는데 뭐가 신기해 라고 하는데, 이 꽃 피는 식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곤충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적응방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꽃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곤충, 꽃을 통해서 번식하는 조류, 꽃을 통해서 먹이를 먹고 사는 이제 포유들이 번성을 하게 됐고요. 이때의 지구는 역시 이제 빙하기가 오기 전의 지구이기 때문에 극지방까지 공룡들이 올라가서 다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극지방이 백악기 극지방 같은 경우 여름에는 약 10에서 12도의 기온을 볼 수 있었고, 겨울 같은 경우는 영하 2도에서 약 3.9도 정도의 약간 추운 달이 있긴 했지만 빙하기가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많은 공룡들이 지구의 극지방까지 가서 이제 분포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백악기부터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지각이 다 5대양, 6대6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공룡들이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공룡들도 고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는 게 아니라 북미를 가야 됩니다. 그런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육지가 갈라졌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루하기 때만 해도 약간의 육지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미에 있었던 애가 쭉 따라 내려와서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살 수도 있었어요. 특히 그 용광류 중에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도 발굴되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화석이 발굴이 돼요. 하나의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익룡이 사실 주라기부터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케찰코아틀루스라고 하는 이 익룡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날개 길이만 해도 12m예요. 안전 키는 기린보다 더 커요. 이렇게 큰 익룡이 하늘을 덮고 날았는데, 사실 이 익룡의 날개짓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공기의 기류를 이용해서 활강했다라고 배웠었는데, 지금의 연구에 의해서는 익룡도 새처럼 날개짓을 했다라고 지금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런 케첩과아틀루스 같은 거대한 익룡도 백악기에 살았는데, 거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사사우루스도 거대하지만 한꺼번에 백악국에 다 멸종해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생대 지구여행이라는 책을 쓴 작가 조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우연찮게 저희 선배님으로부터 공룡 관련, 화석 관련 수업을 듣고 공룡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자연사 박물관 쪽에 학예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이들한테 이 공룡에 관해서 전달하고 싶었고 교육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책까지 쓰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중생대 지구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공룡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저 말고 많은 분들도 제 책을 봄으로 인해서 공룡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그냥 이 지구상에 이런 동물들도 정말 실제로 살고 있었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티브가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책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공룡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